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과연 강원랜드의 경쟁력 확보와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할 수 있을지 주민뉴스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청춘의 또 다른 이름 취준생. 일가 친척 잔소리 걱정에 이번 추석 연휴도 두렵다는데 심각한 취업난 속 씁쓸한 취준생의 현실 알려드립니다. 출자안건이 도의회를 통과, 숨통 트인 강원개발공사와 폭염 탓에 사라진 양양송이와 추석 대목 등 한 주를 뜨겁게 달군 현안과 이슈 주간 뉴스픽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대정부 질문에서 격돌한 국회 소식부터 원주에 처음으로 생긴 강원 1호 스마트 경로당까지 다양한 지역 소식 네트워크 현장은에서 전해드립니다. 2부 리그 강등 위기팀에서 1부 리그 선두팀으로 강원FC 돌풍의 비밀, 토트넘 이적을 확정지은 초특급 신성 양민혁에 대한 모든 것, 이슈 토크에서 김병지 대표와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주연 뉴스쇼 김민곤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휴 기간엔 유동인구와 119 신고가 크게 늘어나 가뜩이나 필요한 현장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추석 기간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파격적인 보상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의료 붕괴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급적 멀리 가지도 말고 벌초도 자제하고 급기야 생선전도 먹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의료계가 전향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지원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정도가 아니라 가볼 만한 카지노 리조트로 성장하는 데만도 과도한 규제는 장벽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숨통이 좀 트일 전망. 정부가 강원랜드 카지노의 각종 영업 제한 사항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카지노의 3배 이상 면적이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고약의 어떤 발판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랜드는 14,000제곱미터였던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2만 제곱미터로, 1,560대였던 게임기 대수는 300대 많은 1,860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좁고 열악해 이용객 불만이 잦았던 부분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토크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직접 패널로 참석하고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 지역의 대체 단어라든가 또는 또한 석탄 산업을 대체할 만한 대체 단어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958년도 시작한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 경제적 뒷목이 되어주고 외국처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거듭나겠다는 건데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활용해 공연장과 수영장 같은 문화 레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출액 증대가 되면 폐기금이 증대가 되고 이 폐기금 증대된 걸로 우리 태백시의 기업의 유치가 더 활발해질 거며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1998년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개선 등과 더불어 비카지노 분야도 고루 성장해 글로벌 카지노 복합 리조트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듯 강원랜드의 영업 제한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민뉴스 통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 내용 취재한 윤수진 기자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강원랜드의 카지노 규제 완화 소식에 폐광 지역 전체가 반기고 있는데 이번 성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간 족쇄에 묶여있던 강원랜드가 날개를 달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 살리자고 만든 기업이지만 사실 그동안은 게임기 한 대도 마음대로 못 늘릴 만큼 규제가 많았습니다. 이 카지노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는 둘째치고 가까운 동남아랑만 비교해 봐도 강원랜드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강원랜드 사정 짚어보기 위해서 취재한 필리핀 카지노 상황 한번 보시죠. 들어가기도 전에 입구부터 한국말만 들립니다. 공연에 쇼에 끊이지 않는 볼거리. 곳곳이 카지노로 통해 어디로든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습니다. 융숭한 대접도 빼놓을 수 없죠. 동남아 카지노는 이미 한국인 천지입니다. Maybe 80 to 90%. Too much Korean. And it's a lot of condominium here outside and then the owners Korean. 네, 이 카지노 산업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정수라 불리지 않습니까? 잠깐만 봐도 정말 화려했는데 우리 강원랜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이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열악한 게임 환경입니다. 이번에 그나마 영업장 면적이나 게임기 대수의 규제가 좀 풀려서 앞으로는 좀 나아질 텐데 그동안엔 사실 시설은 좁고 게임기 수는 적어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했다 보니 소위 돗대기 시장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역시 저희가 취재했던 자료 화면 보시면서 앞서 보신 필리핀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문 연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입장표 끊어 대기번호 받고 순서 놓칠까? 아침 10시 개장 한참 전부터 어슬렁어슬렁. 내 차례 오면 불이 나게 달려가야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줄 서서 신분증 검사에 음주 검사도 기본입니다. 게임기는 적고 자리는 없으니 한 번 앉으면 안 뺏기는 게 상책. 즐기기보다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네, 확실히 외국과는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규제 완화로 조금이나마 강원랜드가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폐광 지역에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폐광 지역은 이제야 좀 살 수 있겠다는 반응들입니다. 강원랜드는 석탄 산업이 한창 사장돼 갈 때 영월 삼척, 태백 정선 같은 폐광 지역 살리자고 만든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1998년에 세워졌으니까 올해로 27년째인데요. 이 카지노 연매출의 13%를 폐광 지역을 위한 개발 기금으로도 내고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 카지노는 사실상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다 보니 규제가 불가피하긴 했습니다만 규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아예 성장 동력 자체를 끊어버렸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규제 완화 관련된 지역 반응 한번 인터뷰로 보시죠. 강원랜드가 우리의 생명수다. 태백 지역뿐만 아니고 폐광 지역 다 합쳐서 기댈 데가 없으니 강원랜드라도 좀 잘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주민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복합 리조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다 할 먹거리가 마땅치 않은 이 폐광 지역 입장에선 강원랜드가 잘 되는 게 지역의 살 길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강원랜드는 지금 최철규 부사장의 대표이사 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는 폐광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최철규 부사장 그리고 지역의 오랜 염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금 2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를 제2의 창업 수준으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는데요. 이번에 이 강원랜드 규제 완화가 시민들의 오랜 염원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강원랜드를 사계절 가족 단위 글로벌 리조트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강원랜드의 성장은 폐광지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레저 관광붐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기대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뉴스 윤수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꽉 막힌 도로, 귀성객들로 북적이는 버스터미널. 오전부터 버스터미널에는 고향길을 재촉하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면 온 가족이 모여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 텐데요. 딸도 그렇고 동생들 고생 많았네.
그리고 하여튼 올해도 좀 잠시만요. 설마 한 번, 아니 매년 하시는 그 잔소리 올해도 하실 건 아니죠? 결혼 언제 할 거니? 계획은 있니? 취업은? 명절마다 들어봤을 잔소리죠. 반가운 마음도 잠시, 청년들은 가장 도망치고 싶은 순간입니다. 대학생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취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구직자는 많아 매년 일자리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요.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취업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어졌고 사회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 더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어. 맞는 말일까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인구 중 대학교 졸업자 436만 7천 명 중 129만 명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자 인구가 더 높은 수치긴 하지만 129만 명이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백수 상태라는 겁니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고 구직자는 일할 곳이 없는 불균형 현상은 최근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식 차이. 기업이 필요한 노동자는 서비스직이 40%로 가장 많고 이어 생산직과 사무직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는 사무직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최근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 고 답한 쉬었음 청년이 44.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론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긴 하지만 그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스매칭. 원하는 직업이나 일이 구하는 일과 맞지 않는 겁니다. 또한 대학 졸업자가 많아지면서 고학력자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스펙 쌓기 과정이 길어집니다.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좀 치열하고 힘들어진 것 같아서 기업들도 채용 시장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 지연되고 중간에 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은 유연화됐습니다. IMF 이후 기업들은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능률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고 또한 AI나 인구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직업군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과 계약직, 프리랜서 등 비전형적인 고용 형태를 선호하게 되는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물론 부모님 세대의 경제력에 의존하거나 워라밸을 더 중요시하는 세대의 분위기에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선 니트족, 중국에선 탕핑 현상,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와 고용 불안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네요. 취업을 둘러싼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만큼 가족만큼은 이들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취직과 결혼 등을 묻는 지나친 관심과 과중한 가사노동 때문입니다. 네, 한 주간의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현안과 이슈만을 골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주간 뉴스픽. 오늘도 지원방송 홍석표 보도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주간 뉴스픽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들어온 뉴스부터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양구의 한 한우 농가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양구 한우 농가 소위 27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2마리가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고요. 이렇게 럼피스킨이 발병한 거는 올해 들어선 도내선 처음이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1월 달에 고성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만에 다시 발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은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동안 이제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보고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방역 역량을 총 집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구를 비롯해서 인근의 춘천, 화천, 인제, 고성까지 48시간 가축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또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간 뉴스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픽한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첫 번째는 강원개발공사 출자 항고비입니다.
네, 이미 주민뉴스를 통해서도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강원개발공사의 속사정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드디어 도의회 상임위에서 이 공사에 대한 강원자치도의 추가 출자 출연 통과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진통 끝에 통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도의회 상임위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본회의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통과된 건데요. 이게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바로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한 내용이 담긴 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출자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관령의 이제 강원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대관령의 풍력단지와 그다음에 강원자치도가 앞으로 그 기부 체납을 받게 될 춘천 태양강, 붕어섬 이 두 부지와 설비를 강원자치도가 개발공사 쪽에다가 추가 출자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통 끝 통과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난 6월달에 벌써 이게 도의회에 올라왔다가 보류가 됐고요. 또 지난주에도 상임위에서 심의가 있었지만 이번 주에 다시 심의하겠다 해서 이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된 건 아니라서 진통 끝 통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원개발공사로서는 당장 숨통이 트인 건 맞지만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진통을 겪은 이유가 바로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강원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번 이 계획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당장 부채 비율을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진짜 지금 현재 410%인데 이거를 300% 아래로 낮추지 않으면 내년에 돌아오는 내년에 돌아오는 공사채를 연기를 못합니다. 이게 1,600억 만기돼서 돌아오는 공사채가 1,600억 원인데요. 당장 강원개발공사는 이걸 갚을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채 비율을 낮추지 못하면 이거를 뭐 1,600억 원을 막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부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부채 비율이 낮출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한고비에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공사도 도의회 통과 직후에 자료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 정리하면 이제 이런 내용인데 추가 출자되는 태양광 발전단지는 2027년부터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낼 것이고 다음에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도 직접 운영하면서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자구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래서 경영을 개선하겠다. 이게 주요 개발공사가 내놓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쪼록 강원개발공사가 신사업을 통해서 재도약하길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간 뉴스픽, 다음으로 픽한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다음은 자치 감춘 양양 송이 대목 실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추석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양양송이의 출하 소식이 들렸는데 왜 올해는 양양송이가 안 보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양양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과학적으로 뭐 입증되거나 증명된 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송이 채취 농가나 양양 지역 주민들, 지역 사회들의 그 경험적인 원인 분석에 따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올 여름 너무 더웠다, 폭염 무더위, 그리고 비가 너무 적었다. 이 양양송이 포자가 활성화되고 자라나려면 습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너무 더웠다. 그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송이가 자취를 감췄다. 그러니까 아직은 포자가 자라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농가와 판매상은 물론이고요. 이 소비자들 역시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추석 명절에 양양송이 공판 열리지 않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라도 이제 송이가 채취 물량이 나오면 공판이 열릴 텐데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례로 송이 공판, 최근 3년간 송이 공판일을 제가 봤더니 2021년에는 9월 6일, 2022년은 9월 7일, 그리고 작년은 9월 11일 날 송이 첫 공판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9월 12일이니까 벌써 요 날짜는 다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날짜들이 모두 다 추석을 앞두고 대목 밑에 다 공판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이 농가들도 울상이고 그리고
그 송이를 구입해서 선물하려던 소비자들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역대급 폭염에 그 피해가 가을까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인데요. 제발 선선한 가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간 뉴스픽, 다음으로 픽한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젊은 교사 10명 중 8명 이직 고민입니다. 네, 한때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였던 교사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은데요. 도내 젊은 교사 10명 중에 8명이 네.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어쨌든 젊은 교사 개개인마다 이유는 다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도내 20, 30대 교사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이제 물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월급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래서 월급의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불만족이 60%, 그다음에 불만족이 30.6%.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이제 월급에 처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월급으로 인한 이직을 고민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8.2%니까 10명 중에 8명 MZ 젊은 교사들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군요. 젊은 교사들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임해야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과제 뭐가 있을까요? 당장의 해결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급과 같은 처우 문제가 원인이라면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사들의 월급 인상이라는 것은 정부 예산과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만 인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다른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여러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공무원 전체의 인상 안과 같이 검토돼야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공무원 인상률을 확 올리지 않는 한은 해결될 수 없다. 월급 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처우 개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 환경 개선은 뭐 지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교권 추락 문제입니다. 가령 전국 교육대학교하고 초등교육과의 지난해 중도 탈락 학생이 6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60명이 작년에 교사가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다른 대학을 가거나 다른 곳을 찾아서 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지난해 발생한 강원도 내에서의 교권 발생 사건도 200여 건이 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월급 인상보다는 빨리 교육 현장에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교사의 조기 퇴직을 막기 위해선 이 정부 차원의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겠습니다. 네. 여기에 학생과 부모도 교사를 향한 믿음과 응원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주간 뉴스픽 마지막으로 픽한 뉴스 어떤 뉴스일까요? 네, 마지막은 군납 70%라도 유지, 국방부 설득 안간힘입니다. 네, 이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이전되고 해체되면서 접경지 상권이 붕괴되던 소식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급기야 내년부터 이 군납품도 경쟁 입찰로 바뀔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접경지 농가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접경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군납으로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제 일정 부분을 다 소화를 해줬었거든요. 그게 바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이나 규제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줬던 조치였는데 이게 얼마 전에 군납의 납품에 이제 품질의 질의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군 당국이 경쟁 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접경지역에서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결국은 조율했던 게 100% 수의 계약하던 거를 70%로 줄이고 현재까지는 이제 70% 수의 계약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수의 계약도 내년 3월이면 종료를 하고 완전 경쟁 입찰로 하겠다라는 게 군 당국의 지금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접경 지역의 농수축산물은 수의 계약으로 납품되던 것이 납품이 안 될 것이고 경쟁 입찰로 될 경우에는 뭐 기업들이 경쟁 입찰을 다 들어가서 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으로 그 입찰을 딴 업체들이
적경 지역 농가로 와서 또 수매를 할 텐데 그러면 또 그 가격 후려치기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적경 지역 농가들은 애초에 했던 대로 군 당국이 적경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수익액 해줬던 거를 계속 유지해달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 쓸 수 있는 대책 없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경 지역 농민들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국 군납 농협협의회가 여의도로 쫓아갔죠. 국회를 쫓아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군 당국이 정책을 좀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게 어쨌든 수익 계약이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대규모 집회도 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 당국에서 잘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접경지 경제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강원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군납 수익 계약 물량 비율인 70% 반드시 지켜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픽 홍서표 보도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지원 뉴스쇼.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간 7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중앙 정치권과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네트워크 현장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울과 영서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사 연결해서 정치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국회에 김도환 기자 나가 있는데요.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 주 국회는 내내 대정부 질문으로 바빴었죠. 정부나 여야 모두 신경전이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대정부 질문이다 보니까 더 그랬습니다. 어떤 사안을 어떤 표현으로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추석 밥상 이슈를 누가 차지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흘 동안 의원 44명이 나서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거친 말들이 오갔고 특히 국무위원들도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날 첫 질문이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DJ 정부 당시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루 꼬집었습니다. 달나라 대통령이냐며 현실 감각을 찾아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는 정신은 늘 차리고 있다고 받았고 박 의원이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시키니까 저돌적으로 반항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저 안 싸운다, 안 변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입씨름만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강릉 출신 권성동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 나섰는데 발언 수위가 좀 높았다고요? 네, 권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박지원 의원 바로 뒤이어 질문에 나섰습니다. 보통 야당은 공격을 하고 여당은 방어를 해야 하니까 권성동 의원이 방어의 최전선에 서 있던 셈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근거도 없는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을 남발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면서 특히 야당에게 변죽만 올리지 말고 자신 있으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탄핵안 내고 심판받아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될 일 아니냐는 겁니다. 네, 추석 민심 주도권을 놓은 판이기 때문에 발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 권 의원은 말미에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도 그렇지만 이제 요즘 기사를 통해 자주 접하는 핫한 의원 하면 춘천 출신의 진종호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올림픽이 끝난 뒤 연맹과 선수 간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더 주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 저 얼굴 보기 힘든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데 최근 체육계 비리나 이런 폭로가 이어지면서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메달리스트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선수나 체육계, 연맹 가리지 않고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70여 건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오래 몸담았던 대한사격연맹에 대해 신임 회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했고 선수 포상금 미지급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문체위 현안 질의에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출석할 예정인데 진 의원실에서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듯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렸죠. 강원도청과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가 국비 확보 간담회를 열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다면서요? 네, 2년 만에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예산 지원은 충분히 하겠다. 그런데 강원도정이 너무 불통하고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도청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박정하 의원을 제외한 7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나 영월 삼척고속도로 같은 주요 SOC 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려서 국회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증액하거나 신규 반영할 예산 규모가 3,517억 원입니다. 의원들은 지역구별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중앙부처 분위기도 전달하면서 작전을 잘 짜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시군은 물론이고 국회와도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영 의원은 불통을 넘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강하게 말했는데 꼭 야당 의원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여야 할 것 없이 비슷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회의원 협의회장인 권성동 의원이 총대를 메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난해 도정협의회를 못 열었는데 날짜를 당시 3개 전달했는데 모두 지사 일정이 안 된다고 답을 들었다면서 참모들이 지사를 좀 잘 모시라고 따끔하게 또 애둘러 지적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본인이 직접 국회와 잘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강원도와 국회 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인지는 아직 지켜볼 일입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도환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서지사 연결해서 앞으로의 날씨 전망과 지역 내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창현 기자. 네, 영서지사입니다. 네, 9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도내 전역에 때 아닌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과 대관령에선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낮 기온을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죠. 네, 처서가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신조어인 처서매직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처서 다음 절기인 백로가 지났음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을이라는 계절이 없어진 것만 같습니다. 지난 8일 정선의 최고 기온은 33.5도로 9월 기온 중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했던 대관령도 9월 역대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앞으로 더위가 더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4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내의 기온을 보이겠으며 추석 연휴인 15일에서 16일은 티베트 고기압이 재차 세력을 확장하여 기온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산행이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야외 활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까지 덥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성묘나 벌초하실 때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경로당이 똑똑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내에선 처음으로 원주에 스마트 경로당이 오픈했다고요? 네, 스마트 경로당은 강원자치도가 지난해부터 경로당에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원주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지만 조만간 도 전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과기부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 10,000개 경로당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첨단 기기를 이용해 어르신들이 직접 혈압과 맥박 등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다름 아닌 교육의 확대입니다. 강원도에 경로당이 지금 3,300개 정도가 됩니다. 프로그램 강사분들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기가 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경로당은 원격으로 연결된 TV를 통해 노래 수업을 듣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오는 2029년까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도내 8개 시군에 500곳이 넘는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축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평창에 든 효성문화제가 열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추석 전후로 이 축제가 영서 지역에 많이 열린다고요? 네, 효성문화제는 지난주 금요일 개막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메밀꽃밭이 주는 풍경에 매료된 많은 관광객들이 평창을 찾고 있습니다. 이호석 선생 작품에 나오는 메밀꽃밭이 펼쳐진 축제장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기들도 너무 좋아하고 뛰어다니고 그런 거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좋고 그렇네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영서 지역 축제들도 하나둘 개장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내일은 평창 백일홍 축제와 농악 축제가 동시에 개막합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는 열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축제장에 심어져 있는 백일홍은 무려 1000만 송이에 달합니다. 효성문화재와 더불어 사진 명소로도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양귀비 축제로 유명한 용수골에서 모레부터 가을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면 굵직한 축제들도 대거 포진해 있는데요. 아리랑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정선 아리랑제가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열리고 한우의 본고장 횡성에서 열리는 횡성 한우축제도 2일부터 닷새간 섬강둔치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영서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쓸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순위로 알아보는 추석맞이 별별 랭킹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족과 지인에게 마음을 전할 선물 준비하셨나요?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추석 선물을 주고 싶어 할까요? 모든 연령대에서 1위는 과일, 2위는 건강기능식품, 3위는 정육 선물 세트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받고 싶은 선물은 3위는 과일, 2위는 정육 선물 세트,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상품권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품권은 사용처의 폭이 넓고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 휴게소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한 휴게소 인기 메뉴 살펴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설 추석 명절 동안 전국 휴게소 인기 메뉴 3위는 우동, 2위는 호두과자. 그럼 그 많은 음식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메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아무리 바쁜 귀성길이어도 커피 한 잔의 여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고향 가는 길 고속도로 사고율이 적지 않은데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한 사고 원인 1위는 운전자의 주시 태만입니다. 2위는 과속, 3위는 졸음운전인데요. 특히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할 때는 연휴 전날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라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올 추석 연휴 언제 이동량이 많을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한 추석 당일날은 고향 방문 차량의 벌초와 성묘객들의 이동량이 더해져 가장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명절 연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먼저 국내 인기 여행지 3위는 경상남도, 2위는 제주도였고 1위는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한편 해외여행지 인기 순위 1위는 동남아, 2위는 일본, 3위는 유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기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요. 연휴 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위선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노콜센터 12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명절 진료를 검색하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증 환자의 경우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을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연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뜨거웠던 올여름, K리그에서 가장 핫한 화제를 몰고 있는 팀이 있죠. 2008년 창단 이후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낸 강원FC의 김병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있었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오만전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홈에서 우리 국가대표팀 약체 팔레스타인과 0대0 무승부를 거뒀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원정팀의 무덤이란 오만에서는 3대1로 승리하면서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원FC의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국가대표 선배로서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첫 경기 팔레스타인 홈에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에서 비겼잖아요. 네. 많은 부담감 가지고 이제 오만전 준비했을 텐데 그 오만이 홈에서 근래에 치렀던 경기에서 패가 없습니다. 6승 3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원정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설 정도의 어려운 고비였었는데 1대1 이후에 그 마지막 시간에 좋은 플레이하면서 3대1로 이제 이겼는데 같은 조에 있는 팀들이 이제 그 좋은 팀들 거의 다 이제 1승 1무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밑에 이제 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8경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코비는 일단 넘겼다. 그 앞으로 8경기 더 중요한 일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FC 소속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황문기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올 시즌 초반 미드필더에서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예전부터 풀백으로 뛰었던 선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님, 황문기 선수 이렇게 활약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아마 윤정환 감독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황문기 선수 포지션 이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난 겨울 동계 전지훈련 통해서 아마 그에 대한 윤정환 감독은 확신을 가졌을 테고요. 그 공격하다가 이제 수비하면 공격적은 괜찮아 수비 쪽에 그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을 텐데 황문기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침착함이나 또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윤정환 감독의 그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포지션 변경해서 지금 이제 20세 후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에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건데 황문기 선수는 그 기회를 잡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의 이야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를 모은 양민혁 선수의 출전은 불발됐지만 올 시즌 K리그 초특급 신성하면 양민혁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프로 구단이 고등학생에게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대표님은 양민혁 선수의 준프로 계약부터 이 해외 동계훈련 합류까지 과감히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양민혁 선수 뭐가 그렇게 남달랐나요? 제가 제일 남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은 저는 이제 골키퍼 출신이잖아요. 네. 그 상대 공격수가 어떤 선수가 제일 위협적이면서도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가 제일 좋은 선수라고 평가했었는데 네. 양민희 선수 그런 유형의 선수였었어요. 예를 들면 1대1 돌파 능력이 좋았고 그다음에 팀 동료들의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골키퍼한테 제일 위협적인 선수인데 네. 양민희 선수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남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구단들이 고등학생 정도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감독님들이 계약 기간이 보통 2년, 3년인데 2년, 3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즌 중간에도 경질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짧은 기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감독 입장에서 어린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윤정환 감독은 그걸 과감하게 해냈잖아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 2024년의 양민혁 선수의 그 모습들은 감독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올해까지는 강원FC에서 뛰고 내년 1월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토트넘에 합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토트넘 합류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5월 달부터 오퍼가 왔고 7월 달에 한 7, 80%,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했었지만 그 예를 들자면 98% 정도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결정 완전히 되기 한 2, 3일 전이죠. 그때까지도 B클럽에서 오퍼가 있었다. 마지막 최종 결정전에서도 양민희 선수의 그 생각이 바뀌었다라면 팀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또 어떤 팀인지 궁금해지지만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원FC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야말로 언더독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구단 사이에서 하위권을 전전하던 팀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6강 스플릿도 쉽지 않은 목표였다고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위도 또 수성을 하고 있죠.
대표님, 팀 상승세의 원동력 뭐라고 보시나요? 강원 원팀, 네.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의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지금 갖춰지면서 팀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팀 스피릿 자체가 강원 FC가 지금 기적의 그 순항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 스포츠는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도민구단인 강원FC가 K리그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대표급 선수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구단 최초의 K리그1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AC의 첫 진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자신 있으신가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시죠? 선수단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페이스라면 도전하고 있는 그 목표를 한번 걸어보고 싶고요. 전하 감독 대화를 했을 때 먼저 선수단에게 우승이나 뭐 ACL 얘기를 했던 적은 없어요. 네.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선수단이 감독님이나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ACL 나가면 대표님 어떤 그게 따른가요? 또 내지는 우승했을 때는 어떤 뭐 보너스를 주실 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수단은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저는 바람대로 된다라면 뭐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선수들이 수고했던 만큼의 그런 보상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또 그런 걸 달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주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사실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양민혁이나 황문기 선수 말고 강원FC의 돌풍을 이끄는 숨은 주역, 복덩이가 있다면 어떤 선수 꼽으시겠습니까? 이번 시즌 강원FC에서 보여줬던 그 복동이는 뭐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그 경기마다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이기혁 선수의 그 위치 변동하면서 만들어줬던 것, 그다음에 이유연 선수, 그다음에 강투지, 골키퍼 이광현, 박청효, 그다음에 미드필드에 뭐 김희석, 김강국 선수부터 이상은 선수까지 뭐 보여줬던 선수들이 모두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 방씩 다 보여줬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시즌 중간에 저희들이 6월 달에 선수 이적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공격 자원들이 있는데 뭐 나갔던 선수보다 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바체비치, 헨리 선수들이 그 기대 이상의 또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또 중간에 다른 팀에서 우리가 임대 내지는 이적을 통해서 데려왔던 선수들이 있는데 정말 거짓말 같이 돌아오는 순간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휘해서 팀의 그 승점 쌓는 데 있어서 획식한 공을 채웠던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네. 모두가 그런 역할들을 다 잘해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모든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는 공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주 팔레스타인전에는 무승부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강원FC가 팬들과 함께 황문기, 양민혁 선수의 응원하는 이벤트를 모아서 열어가지고 화제를 모았다 들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다 들었는데 앞으로 팬들을 위한 이벤트 자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해야죠. 네. 그날 제가 느꼈던 게 황문기, 양민혁 선수를 좋아했던 팬들, 또 강원도를 또 강원 FC를 좋아했던 팬들인데 이분들 시즌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황문기 선수, 양민혁 선수의 유니폼을 다 가지고 있던 분들이에요. 네. 뭐 그분들이 국가대표가 될 줄 알고 구입했던 유니폼들과 시즌권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국가대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또 처음 발탁됐던 두 선수의 양민혁과 이제 황민기 선수인데 그런 힘들을 또 보여줌으로써 또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앞으로 시즌권 많이 구입하세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추석 연휴가 모레면 시작이 되는데요. 강원도의 자랑이자 강원도민의 자부심인 강원FC의 대표로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추석 인사 전하신다면요? 네, 뭐 매일매일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강원FC의 이런 좋은 날들이 강원도민들의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격려 속에서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남아있는 일정 저희들 잘할 텐데 또 남아있는 이번 시즌 또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하는 바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죠. 강원FC가 원정에서 2위 울산과 맞붙습니다.
치열한 선두 싸움에서 우리 선수들 힘내라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응원 보내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아울러 강원FC가 K리그에서 도민구단 최초의 우승이란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도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 추석은 가을 같지 않은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가 내릴 때를 제외하면 낮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30도 이상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끝을 모르는 더위에 고물가에 의료 대란까지 추석을 앞두고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민 모두 힘내셔서 마음까지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